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이제 잘 이해했으니까요. 그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그 재무제표, 바로 재무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제1장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정 과목별 회계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도. 자,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가끔 보기에서 말입니다.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보기를 넣어놔가지고 여러분을 깜빡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네. 자,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그날 현재의 잔액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1일 날 현금이 100만 원입니다라고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 그 전날은 얼마였는지 모르는 거죠. 재무상태표에서는. 네. 자,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재무상태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 현재 지금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영우마트라는 회사를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여기 현금이 7,252만 940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금이 이렇게 된다. 이것은 오늘 현재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가. 그래서 보고서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마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기간 동안에 그랬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인쇄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요. 위에 날짜를 보면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앞에는 제6기 이렇게 써 있네요. 이와 같이 어느 시점에 현금은 요만큼이고 당좌 예금은 이만큼이고 보통 예금은 이만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 금액은 기간 보고가 아니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 이거 왜 기간이 아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 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 여러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다 하는 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여기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요.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이나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자, 1년 주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이라는 의미는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한 계정 과목을 우리가 유동자산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그겁니다. 비유동은 뭐겠어요? 그거 유동이 아닌 게 다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하면은 예금 통장에 있는 거 다 유동자산입니다. 외상매출금도 유동자산입니다. 거래처에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뭘까요?
유동자산이 아닌 나머지니까 건물이나 토지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기준이거나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주기가 우선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주기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즉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자금이 있어야죠. 그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도소매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옷장사를 해야 되겠다. 옷사업. 그러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부터가 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옷공장 가가지고 옷을 사옵니다. 주문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도매상에 가서 옷을 사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매장에 갖다 놓고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팔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돈이 되죠. 그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처음에 돈 마련해가지고 상품을 사다가 매장에 진열한 다음에 다시 팔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돈이 됐죠. 이게 하나의 영업주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옷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세요. 옷 판매하는 사장님들 영업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봐요. 옷을 사려고 오늘부터 지금 돈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장에 놓았어요. 언제까지 팔렸으면 좋겠어요? 하루? 뭐 돈소매업은요 영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영업주기라는 것은 회전이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업종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빨리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아파트 건설업,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 네. 또는 큰 토목공사를 하는 도로 건설업 이런 데는 영업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는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가 말이죠. 영업주기가 긴 회사는 외상매출금 같은 걸 다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주기가 긴 회사는 1년 넘어야 회수가 되는 이러한 자산도 유동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기를 가지고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 영업주기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업은 만약에 배를 하나 수주받아가지고 그 배를 완성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우리 회사의 영업주기는 2년인 셈이에요. 그럴 때는 2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다 그걸 유동자산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 유동과 비유동의 판단은 우선 1년이다. 그런데 영업주기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요. 유동성 배열을 합니다.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이 의미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보여드린 재무상태표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좀 흐릿하네요. 여기 자산을 표시할 때 1 유동자산, 요 밑에 2 비유동자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더 높은 것이 여기 당좌자산이에요.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표시하는데 당좌자산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현금화가 금방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은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유동성이 떨어지죠. 재고자산은.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당좌자산을 위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느 회사든 간에 이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해요. 네. 이 회사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든 간에 재무상태표를 기록할 때, 작성할 때는 유동성 배열을 지켜가면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겠죠. 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느냐?
지금 보신 대로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라는 것은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네. 상계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계라는 건 뺀다는 뜻이고요. 총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 과목이거든요. 외상매출금,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반대로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5억 원이고 외상매입금이 3억 원일 때 이걸 상계시켜가지고 외상매입금 표시를 아예 안 하고 빼가지고 외상매출금만 2억으로 표시하면 이거는 상계에서 표시한 거예요. 네, 상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총액 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에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쌓인 것이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뭐냐? 주주하고 거래해가지고 이익이 쌓였다. 이게 자본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은 뭐냐? 영업을 해서 이익이 쌓였다.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쌓인 거. 이게 이익잉여금.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쌓인 거. 이게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은 대다수의 법인들은 주주와의 거래가 거의 없어요. 창업을 할 때 한 번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가족끼리 주식을 딱 나누어서 갖고 그 뒤에는 거의 주식 거래를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은 다 상장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현대자동차다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영업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5천원짜리 발행을 할 때 주주에게 5천원짜리를 10만원에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생겼어요? 9만 5천원의 이익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액면가 5천원인데 액면가 5천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주주에게 당신 지분이 5천원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당신 지분, 우리 회사의 자본 중에 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주에게 5천원만큼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은 나중에 기업을 청산하게 되면 자기가 5천원만큼 챙겨갈 수가 있죠. 주주가. 그게 이제 주식의 액면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주주에게 그거를 판매할 때는 액면가로 판매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9만 5천 원의 이익이 생겨요. 그 이익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자, 그래서 자본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본을 구분할 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조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2개의 이익잉여금으로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는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뭐 결손금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는 그동안 당기 순손실이 났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 정리한 표를 보면은요, 이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이걸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업주기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다. 판매 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네요. 상품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거 유동자산이다 이거죠. 그러면 소비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실에 복사용지도 소비할 거고 뭐 화장실에 있는 청소 걸레도 소비할 건데 그런 것을 말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원재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원재료.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책상을 만들려면 나무나 철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무나 철제를 원재료라 그럽니다. 네, 만약에 콩기름을 짜는 공장이다 그러면 콩기름을 짜려면 콩이 있어야 되죠. 그 콩을 원재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콩기름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그건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소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콩, 원료로 드는 콩 또는 나무 또는 철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이 된다면 1년을 꼭 따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모두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유동자산인데요. 나중에 단기 매매 목적이다 그러면은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같은 것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도 유동자산이다. 1 내지 3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모두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주의해 보시면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일부 비유동자산 여기 위에서 소개한 것들이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회수가 되는 그러한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이외의 것이 비유동자산이고요. 자, 부채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것 이것이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개정과목별로 정리하실 때 그때 아시게 될 거고요.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이외의 모든 부채가 비유동부채라는 거죠.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의 분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의 분류가 있는데 자본의 분류는 모두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본의 분류에서는 개정 과목들을 좀 몇 가지는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의 분류는 크게 이 법인의 자본이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는 자본하면은 자본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기업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개인 기업은
주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자본잉여금이고 손실이 나면 자본조정이고 또 자산을 평가하면 이제 평가한 일부가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주주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기업은 자본은 자본금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FAT 1급은 법인 기업에 대한 자본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5개로 분류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먼저 자본금은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을 자본금으로 표시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네,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한 주가 만약에 5,000원짜리 액면인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한 주 발행했으면 그 회사의 자본금은 5,000원인 거예요. 10주 발행했으면 5만 원인 겁니다. 100주 발행했으면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항상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자본금을 표시할 때 어느 회사는 두 줄로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라 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그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고요.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주주로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 요거는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본금을 두 개로 나누어서 표시해 줍니다. 보통주, 우선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잉여금이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 생겼다 이런 것이 되겠죠. 아까 액면금액은 자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액면금액은. 그러면 액면금액보다 더 주주에게 받았다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정과목으로 표시할 때는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로 받은 금액. 그것을 개정과목 이름이 주식발행 초과금. 좀 복잡하고 길죠.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개정과목도 있습니다. 예.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밑에 자기주식이라는 개정과목도 보이네요. 자기주식이라는 개정과목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주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법인이 우리 회사 주식, 당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그 개정과목이 자기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기주식 10,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자기주식 10,000원.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본잉여금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냐? 느낌이 오죠? 삼성전자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을 3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판매했는데 15,000원에 판매하게 됐어요.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사준 사람이 주주가 된 거죠. 주주하고 거래했죠.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본잉여금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네,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다. 자, 그 옆에 감자 차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소개되어 있네요. 자, 감자는 증자의 반대말이에요. 자, 법인의 증자라는 의미는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다.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자가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감자는 뭘까요? 주식을 소각시킨 거예요. 폐기. 예. 우리가 종이로 된 주식 같으면 불태우면 그게 소각, 소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자 주식에서는 뭐 소각, 과거에는 소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겠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폐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폐기한다.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한테 주식을 사야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해야 그걸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입을 얼마에 했냐면 3,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예요? 5,000원짜리예요. 예. 그래서 액면가보다 싸게 사게 되면은 감자할 때 이익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감자 차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개정 과목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정 과목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게 뭐 감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감자 차익이 뭔지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또 증자라는 것은 감자의 반대말이다.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증자할 때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내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요.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죠. 법이. 액면가보다 주주에게 5,000원만큼의 권리를 주면서 돈은 5,000원을 못 받았어요. 돈은 3,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2,000원만큼의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한 거예요. 그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본 조정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제 자본 조정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본 조정은요.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인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다 자본 조정이에요. 예.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이익 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은 액면가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겠어요? 주로 손실이 많겠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 그래서 자본 조정은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죄송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감자 차손. 아까 자본잉여금에 있는 감자 차익의 반대 개념이에요. 감자 차손. 또 자본잉여금에 있었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개념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 네. 10,000원에 샀는데 3개월 후에 처분할 때 8,000원에 처분하게 됐어요. 그러면 샀던 가보다 싸게 팔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겁니다.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이러한 자기 주식 이런 것은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꼭 차감된 것, 즉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기 주식은 발행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자본금으로 발행했는데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입된 상태가 아니다. 주주에게 아직 판매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그 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식 선택권 또는 출자 전환 채무 이런 부분들을 자본 조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에 해당은 되는데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는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것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FAT 1급에서는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TAT 2급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자본 개념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네. 자,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손익으로 가는 거다. 손익이 뭐예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는 건데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 그래서 자본으로 누적시켜 놓는 금액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느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당기 순이익으로 보지 않는 평가 손익의 누계액입니다. 이거예요. 평가 손익의 누계액입니다. 자, 평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보통 평가라고 그래요. 평가.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거. 가격의 변동이 계속 심하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시점에 가격이 얼마냐에 맞추어서 평가를 해야 돼요. 또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부동산도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에서 이익이 난 것을 또는 손실이 난 것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넣어서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으로 보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평가 손익이 다 자본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당기 순이익, 즉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외되는 게 뭐냐? 그것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이게 자본인데요. 개정 과목 여기에서 두 개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두 개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기회가 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뒤에서 있으니까요. 오늘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이 있는데 평가할 때 손실이나 이익이 난 것은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자본으로 보더라. 자본. 자, 해외 산업 환산 손익도 있고요.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평가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평가 잉여금. 이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의 재평가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기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왜 반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한번 토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놨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거기다 앞으로 창고를 지어서 우리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앞으로 10년간 쓸지 50년을 쓸지 많으면 100년을 계속 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영업용 토지는 거기에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토지이기 때문에 처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격이 사놨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자, 1억에 산 토지가 5억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4억만큼 뭐예요? 이익이 발생했죠. 그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4억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팔았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지금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4억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를 4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해가지고 4억을 기록한 것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면 기타 보궐손익으로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형자산 평가이익 해가지고 4억을 기록해가지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이익이 실현된 것처럼 보고가 되겠죠. 단기 순이익이 4억 원이 증가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예, 시세대로 그냥 평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개정과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본에다 넣어놓자. 대변의 개정과목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자본으로는 볼 수 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자본으로는 보지만 성과, 이익에는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실현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법인세도 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예,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야 좋은 거지만 이익을 숨기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절세 차원에서.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여러분 뭐 개인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자꾸 많이 냅니다. 재산세. 나는 지금 내 집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하물며 법인이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인상된 거를 이익으로 반영해가지고 법인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이익이 났으니까.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되면은 아하 이것도 왜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도 납득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납득이 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막 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매도가능증권이 뭐지를 알게 되면 그 평가 손익이 왜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고 왜 자본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되나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요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누적해 놓은 게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또는 이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그냥 결손금이 됩니다. 예, 개정 과목이 결손금이라고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 굉장히 불행한 회사죠. 자,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 전입 및 자본 조정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가지고요, 주주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고 해요. 그럼 이익잉여금에서 감소하겠죠? 네.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적립을 해놨는데 현금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잉여금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은 저 위에서 우리 배웠죠?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으로 왜 자본금으로 전입이 될까?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
배당에는 주식 배당도 있어요. 주주들에게 성과를 돌려줄 때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건 우리가 보통 현금 배당이라고 해요. 보통예금으로 배당금을 넣어주는 거. 그런데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으로 주는 것은 주식 배당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자본금으로 옮겨갑니다.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자, 회사가 난 이익을 가지고 주주에게 주식으로 준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분계 연습할 기회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가요. 자, 아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대변, 차변에 이익잉여금입니다.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없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날 리가 없죠. 주식 발행을 그냥 액면가로 액면가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걸 왜 이익잉여금에서 뺀단 말이냐? 이 말은 이익이 난 것을 주주에게 배당했기 때문에 뺀다 이거.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본 조정 항목과 상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뺀다. 자, 자본 조정 항목이 뭐냐면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렇게 손해본 것들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들이에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때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나야 주주에게 배당도 주고 현금 배당도 해주고 주식 배당도 해주고 이런 자본 조정 나 있는 거 마이너스를 없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뺀 금액이 이익잉여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그 개정 과목들을 보면요. 법정적립금도 있고요. 임의적립금도 있고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니면 미처리 결손금 이런 개정 과목이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또 뭐냐? 아까 요 윗줄에서는요 이익잉여금에서 빼야 되는 것을 설명한 거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돼야 되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요 두 가지는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립할 때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적립을 하는데 먼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법이라든지 또는 관계 법령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상업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법률로 이익이 난 부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적립하는 게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 미처리 결손금이 바로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개정 과목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실습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미 한번 실습했던 개정 과목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넘어올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왔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자본 개정 과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거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눠드린 개정 과목 암기합시다 하고 나눠드린 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에
일부가 여기에 실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정 과목을 외우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예금은 자산에 해당되고 자산 중에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당좌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보통 예금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걸 알고 그리고 이것은 당좌 자산이고 유동 자산에 해당되고 자산에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자산인데 건물이 뭔지는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고 건물은 자산인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또 유형 자산이다. 유형 자산. 그래서 유형 자산이 뭔가 하는 건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나올 겁니다. 우선은 이런 표를 자꾸 보시면서 개정 과목들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회계 실무하는 데서는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이 개정 과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손익계산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